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가 내 어깨를 치고 가거나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욕이 목젖까지 올라옵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뉴스가 들려왔을 때 호재다 악재다 순간적으로 판단해버리고 매수 매도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극에 곧장 반응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거나 불안에 휩쓸리거나 우울해하기까지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늘도 분명 수많은 자극이 우리를 자극적으로 자극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일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조금 더 현명해진 하루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9시 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도 토론해 보셔야죠. 지난달 제1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재계와 야당에서는 기업을 너무 옥죄한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필요할지 또 어떤 순기능 혹은 우려까지 있을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균 연금 금액이 69만 원이라고 합니다. 1인 최저 생계비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용돈 수준에 그치면서 이 노후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도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또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네 글자 정답인데요. 정부가요. 법적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65세 이상의 신규 취업자에게도 이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정인데요. 현실화된다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지난해만 해도 이것을 지급한 금액이 15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내년이면 이 개정의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도 들려오고요. 퇴직자나 구직자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상의 금전적인 지원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 정답입니다. 3678님 국민연금 아니고요. 우리가 고용보험을 내면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게 되는 그 수당을 말하죠. 네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188님이 아내분에게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들으면 경제 지식이 머리에 조금씩 쌓이게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훌륭하신 부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정리해서 또 들려드릴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증시부터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급등 후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77%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0.22% 하락을 했고 대형주유지 S&P 500 지수도 0.43%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이제 잭슨홀 연설 이후 고조됐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회의 이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 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더 중요해졌다라는 인식 속에 이제 경계감이 차익 매물로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지 시간으로 29일 발표되는 연준이 아마 이제 통화 정책에 반영하는 가장 이제 중요 빈도가 높은 7월 PC 물가 지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예상치는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이제 핵심 PC 물가 지수는 이제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2.9%가량 상승했지 않겠느냐. 거의 3%에 육박을 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연준의 금리 향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페드워치의 9월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때 뭐 90%대로 높아졌다가 지금 80% 초반까지 낮아진 상태고요. 네. 또 이제 빅테크의 이제 실적도 남아 있습니다. 27일에는 이제 AI 대장주 엔비디아, 28일에는 이제 델의 실적 발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국제 유가가 나흘째 올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10월 인더분 소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64달러대로 또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68.8달러까지 올라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요. 네. 어제 코스피가 모처럼 이제 이 쌍끌이 매수 속에 3,200선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미증시 하락 영향을 이제 출발부터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5포인트 내려서 3,18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뭐 강보합세로 지금 반전해서 0.63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이제 종목군들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세를 출발했던 LG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개인만 지금 시장에 매수하고 있을 뿐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이나 조선 관련주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대 심리가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걸까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쿠팡의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쿠팡 지분을 많이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이 대주주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쿠팡의 주식을 한 6천만 주, 한 2조 3천억 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횟수가 벌써 5월, 6월, 8월 세 차례였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은 지난 2021년 말만 하더라도 32.4%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 17.39%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일단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이번 매각이 단순히 어떤 차익 실현이 아니라 지금 소프트뱅크가 지금 경제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AI 인프라 투자 지원 확보 차원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손정희 회장은 지금 오픈 AI, 오라클과 함께 지금 5천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여기에 최대한 57조 원 정도를 이제 오픈AI가 출자를 하고 최근에 이제 인텔의 지분까지 좀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번 매각은 이 쿠팡 투자 축소라기보다는 소프트뱅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차세대 AI 생태계로 좀 투자 재원이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마무리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회담 한 2시간 반 전만 해도 섬뜩했죠. SNS에 한국의 특검 수사를 겨냥한 발언이 올라서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전해졌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트럼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켜 세워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집권 이후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전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켜 세워주니까 기분이 좋아진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 내내 자신의 치력 열거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 평화도 만들어달라라는 이제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도 만나고 북한에 이제 트럼프 폴드를 지어서 거기서 같이 골프 치자라고까지 요구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양국 정상이 이제 북핵 문제 해결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좀 강조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오는 10월에 한국에서 열릴 에이펙 이 정상회담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언급한 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포럼 라운드 포럼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양국 기업 간 이제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 등 총 11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또 1시간 동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이슈 한번 좀 살펴볼게요. 벌써 그 대출 규제 시행된 지 2달째네요. 그 사이에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6.27 대출 규제 시행 후 이제 2달째를 맞고 있는데요. 서울의 전세난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KB부동산이 지난달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기준인데 152까지 뛰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전세 매물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강남, 강북, 전역에 걸쳐서 거래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주간 기준 전세값은 뭐 27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세권, 대단지 중심의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값 상승세는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큰데요. 6.27 대책으로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이 완전히 좀 금지가 됐고요. 네. 버팀목 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되다 보니 무주택 서민층의 전세 자금 마련이 좀 어려워졌죠. 또 자금력이 부족한 이제 가구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월세, 반전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값을 좀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월세 상승과 전세가 또 다시 오르는 좀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사실은 좀 8월은 비수기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전세난은 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주택이 좀 불안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규제 시행 2달에 이제 서울 곳곳에서 전세가 좀 귀해졌죠. 네. 세입자들 월세 반전세를 좀 밀려나자 국회에서는 좀 책임 공방이 좀 뜨거운데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 야당의 경우에는 전세가 씨가 말랐다. 정부 책임을 좀 겨냥하고 있는데 뭐 전세대출 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또 신규 전세대출 축소가 매물 위축을 불러왔고 월세 포함 누적 계약이 105만 건을 넘긴 현실이 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6.27 이후 이제 물량 감소 지적은 일리가 있다라면서도 전세 가격 상승률이 아직은 좀 크지 않다. 그러면서 과열 방지를 좀 우선하겠다라는 이제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균형인데요.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이제 전세까지 옥죄는 일괄 규제를 하다 보니 저소득층은 또 월세로 내몰리고 있고 네. 또 이제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전면 완화하기엔 또 과열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핀셋 규제 또 안전장치 동시 설계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경우 또 신규 전세 수요의 경우 좀 대출을 좀 보완하는 정책, 전세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를 좀 보호하는 장치 강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사형 비만 치료 처방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국회 자료를 보니까 이제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가 지난해 실 한국에 출시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지금 의약품의 이 안전 사용 서비스 점검 기준 약 39만 5천 건이나 처방이 된 겁니다. 첫 달 만여 건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한 7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요. 또 이제 2018년부터 도입된 또 다른 주사형 치료제 삭센스타 역시 네. 지금 꾸준히 이 처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들 제약품은 이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처방 규모는 지금 안전품 의학사용 서비스 자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비만 치료제 처방받으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던데 평소에 또 다른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좋은 건강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 좀 건강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있고요.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토에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조정인,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법 개정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실은 상법 개정안 1탄이 있고 2탄이 있어요. 좀 나눠서 펼쳐졌죠. 어저께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어떻게 더 세진 겁니까? 이제 조정인 기자. 네, 이제 어제 한 게 말씀하신 대로 2차 개정안인데요. 네. 약간 맥락은 좀 비슷해요. 이제 주주 권리 강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라는 맥락인데, 네. 그 1차 첫 번째는 사실은 좀 선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가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한다, 이런 선언적인 좀 그 맥락이 좀 강했다면은, 어제 그 통과된 법은 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거거든요. 좀, 집중투표제. 이게 좀 말이 이제 딱 이렇게 언뜻 잘 안 와닿을 수 네. 있는데, 이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이제 선출을 할 때 이게 복수로 이렇게 뽑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뭐 2명이나 뭐 3명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때 이제 3명을 이렇게 각각 3명의 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3명을 뽑는 경우에 주주들이 한 주당 3표를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사 1명한테 몰아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주요한 법 중에 하나는 그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이제 분리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감사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게 하는 게 이제 주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감사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감시나 기업에 그 참여해갖고 기업 감시 기능 같은 게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경영권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성민수 기자. 네. 기업들을 흔히 보면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총수일가라고도 하고 뭐 대주주라고도 하죠. 그 대주주의 지분이 지금 이제 큰 회사들은 보면 뭐 30%를 밑도는 곳들도 많거든요. 맞죠. 그러면 네. 이제 70%의 주주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대체로 보면 30%의 주주와 그다음에 그 우군들을 포함해서 보통 모든 이사진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이렇게 꾸려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액 주주들도 좀 그 이사진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쪽의 반대의 목소리, 대주주의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사진을 이사회에 진입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뭐 사회이사는 거수기다, 이런 뭐 논란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야 진정 그 이사회 내에서 뭐 회장이나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소액 주주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다들 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입니다. 큰 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들이 다 주주를 위해 이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에 노출돼 있고, 그 결과 아니면 현상이라고 볼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가라고 말할 때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를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결국 회사 전체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작아도
저 회사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저 회사는 나한테 돈을 돌려줄 게 아니고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거든. 그러면 저 회사는 별로 크지 않을 거야. 클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라는 게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안 있고 미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도 좋고 주주를 더 생각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1차 그리고 2차 이번 주에 통과된 그 2차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주주를 위해서 기업 경영진이 경영을 할 것이고 눈치를 더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증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잖아요. 마치 이제 이사회 내에서 대결 구도처럼 되어 있었고, 이걸 하나둘씩 이제 바로잡자라는 건데, 이제 1차 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많이 해소될까, 아니면 아직도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들 보세요? 법의 취지에서는 이제 서영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견제 기능, 사실상 그동안은 없었던 그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 주식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사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영진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경영진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 예컨대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사주를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우군들한테 넘긴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을, 이기적인 행위들을 막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때 과거에 이제 전자투표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주주 제한권 완화하고 뭐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좀 주주총회 시즌마다 보면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주주 제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봐야 될 텐데, 뭐 잘 작동하면 긍정적인데, 반면 이제 부정적인 일은 뭐 이벤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대주주가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대주주를 쉽게 흔들 수 있죠. 대주주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경영권 분쟁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면 그 주가가 뛰었을 때 어디서 나올 거냐. 투자자들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만 어디서 나올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흔들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나가서 오히려 회사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른바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 그러니까 주식 회사 체제의 문제점, 그 미국식 단기 이익 성과 매몰된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대한상의 같은 곳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동시에 반영하면 경영권이 위협이 되는 기업이 74%나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영권 위협되는 기업이 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대상 기업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지주사 31곳 중에 25곳, 81곳이 81%가 경영권이 불안하고, 그래서 16개 지주회사는 2대에서 4대 주주, 1대 주주 말고요. 2대에서 4대 주주가 힘을 합하면 이사회 3분의 1 이상 뭐 다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금 말씀드린 회사는 전부 다 1대 주주의 힘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대한상의 같은 곳에서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상의 같은 곳에서 이런 걱정이 우리나라 전체의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1대 주주가 장기간 오랜 기간 경영을 해오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데, 2대에서 4대 주주, 그러니까 가장 큰 주주가 아닌 주주들은 이 회사에서 당장 이익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익을 뽑아서 먹고 메뚜기 떼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는, 이쪽 반대편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걱정을 하는 측도 이해는 가죠. 다만 이제 할아버지가 창업을 했으면 아버지가 경영을 해야 하고, 그 아들이나 딸이 또 이어서 경영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고 방식은 좀 이제 옛날 방식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최대 주주를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ETF 운용사라든지 자산 운용사 혹은 연기금 같은 곳이 최대 주주인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일까? 좀 시대 변화를 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갖게 근데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조정인 기자. 경영권을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경영권이 뭐 위협을 받아갖고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해버리면 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 뭐 이사회 내 갈등이나 뭐 주주총회 분쟁이 잦아지면은 그 회사가 본업보다는 방어나 뭐 소송전 이런 데 좀 집중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을 왜 2세와 3세가 경영해야 하지? 요 물음을 이제는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던져봐야 한다는 얘기는 좀 과감한 얘기지만 더 이상 2세, 3세가 경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을 훨씬 더 잘할 사람, 기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덜 알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경영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물음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기업들이 더 이상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세부적인 전문 지식을 몰라도 기업을 키울 수 있던 시기는 이 회사가 아주 작던 시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지금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사이즈일 때는 이 경영 수완이 있는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나 매출로 따져보나 세계에서 뭐 10손가락, 2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가장 잘 이끌 사람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이 현실과 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잘 이끌어 나가는 운영 방향에서 세부 지침을 좀 바꾸거나 세부 지침 차원에서 논의할 건 있지만 이 자체가 전반적인 흐름인데 그리고 좀 더 기업 경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인 건 분명한데 그 자체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차익 실현해서 떠나가는 그 펀드들이나 자금들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게 사실 자본시장에서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주주 행동주의를 했을 때나 경영권 분쟁이 펼쳐졌을 때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기존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었는가, 기업 가치가 높아졌는가,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되고 자본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변화했는가를 봐야 그때 그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행동주의가 합당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회사 밖에 있는 자본의 힘이 세다고 해서 회사가 무너지거나 회사가 침탈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만 봐도 그래요. 엔비디아가 실은 젠슨 황이 대표인 회사고 주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최대 주주나 아니면은 이 힘을 가진 주주들은 다 사모펀드 같은 큰 회사들입니다. 뭐 세콰이아 뭐 이런 곳이 과거에 지분도 있었고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네. 그래픽카드 본업 말고 좀 더 다른 것에 투자하자고 할 때 그때 매출은 일어나지 않을 때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맨날 이사회 할 때마다 젠슨홍에 가가지고 이건 미래 투자니까 해야 돼요 하면 이사회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냐 몇 년째 수익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압박을 넣지만 회사가 비전을 보여주고 리더십이 CEO가 그걸 잘 보여주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득하면 그래도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경영자는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은 이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충분히 가능해요. 결코 사냥꾼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건강한 이사회의 모습이죠. 네. 근데 아까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까지 그 토양이 우리한테 좀 정착이 안 돼 있죠.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되고 어떻게 갈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도 이제 그 좀 주주 참여를 강화하는 그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게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뭐 누가 이 회사를 차지하느냐, 누구랑 붙었다, 누가 이 회사의 대주주가 다시 되냐, 대주주가 바뀔 거다 이런 쪽에 아직까지 관심이 있지.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걸 경영 체제를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고 고민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좀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요 며칠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거는 네. 이 법안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또 한편으로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미국을 가면서 총수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총수 중심의 경영과 총수 중심의 기업들에 우리 정치 리더십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한미 무역 협상 같은 데서는
국가 정부나 정치권이 힘을 쓰기보다는 사실 기업들이 좀 정부를 도와주는 모양새였단 말이죠. 투자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사진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총수는 그런 데 가지 마. 우리는 미국에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부는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외교전을 펼칠 때 뭐 사티아 나델리 그 인도 출신 CEO라든지 아니면 샘 알트먼, 뭐 젠슨 왕 등등도 또 같이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쪽도. 근데 뭐 미국도 보면 뭐 완전 주주자본주의 본산이고 기업들이 다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만 결정할 것 같지만 트럼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요. 엔비디아 H20 팔지 마 그러면 팔지 말고 파는 대신 15% 이익을 매출을 가져와 그러면 준다고 하거든요. 줘야 되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지겹게 겪었던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볼 때 외국인 시각에서 그러면 상법 개정 이후에 어떨까요? 좀 관심도가 달라질까요? 신뢰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못 들어오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MSCI 지수 못 들어가는 이유도 있고요.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완전 개방이 안 돼 있는 지점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외국인들의 시선이 달라지진 않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분명히 틀림없이 집중 투표제를 하면서 어떤 대기업의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침투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이 조금 변화한다면 아니면 경영에 제어 장치가 생기는 걸 본다면 틀림없이 이건 외국인들에게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너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1차에서도 여야 합의로 해서 이제 이번 2차에 지금 시행된 법안들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하니까 이번에 사실 단독으로 해갖고 처리를 한 건데 이게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규제가 뭐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돼 버리고 아직 방향성이 완벽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바뀌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어떤 한편의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특히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치라는 게 실종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네, 특히 뭐 지금은 뭐 의회 구조가 워낙에 좀 여당과 정부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법안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뭔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지점, 대응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고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협의 혹은 협치 혹은 지적과 그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한당 일변도로 가면 틀림없이 탈이 난다. 그 점은 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좀 경영계를 위한 좀 절충안, 뭐 배임죄 폐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나오긴 하죠. 상대적인 카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이제 최소한의 장치라도 좀 놔달라 뭐 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분리 선출할 때 감사위원이 지금 뭐 3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수를 좀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뭐 집중 투표제 범위 제한을 뭐 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니면은 단기적 시행이라던가 뭐 유예 기간을 확보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한꺼번에 너무 적용이 되면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지금 관세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적용되면 너무 충격이 좀 클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적용 시기라던가 아니면 진짜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면밀하게 한번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최근 뭐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사실 비정규직법 같은 경우도 사실 2년 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좀 그 법 시행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은. 네,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막상 시행이 되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효과들이 부작용과 효과들이 같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처리하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이 사실 뭐 지난번 양도세 논쟁도 비슷하지만 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다 뭐 도입 취지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크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이 어떤 타임 테이블에서 어떤 시간표에서 어떤 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좀 미리 알려주고 시장과 좀 소통하는 노력이 좀 필요했는데 사실 계속 한쪽에서는 주식 시장을 엄청 띄울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양도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다음에 또 노동 관련 규제는 굉장히 뭐 말도 못하게 엄격해지고 이런 게 온탕 한쪽에서는 온탕이고 한쪽에서는 냉탕인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좀 시장에서는 혼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좀 뭐 크진 않더라도 좀 작은 기업들은 이제 한국에서 생산 시설을 옮길지 또는 이제 뭐 법인을 외국으로 옮길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겠죠.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혼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듣고 이런 과정이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는 방안도 또 추진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아직 결정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러면 자사주를 안 가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사면 소각해야 하는 걸로. 사면 소각해야 하니까 안 사면 되는 걸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이 법안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무화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거의 당연시 소각하는 흐름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건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의미이고 그게 주주 가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그걸 이제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제3자에게 넘기면 제3자가 우호 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백기사로 썼죠. 이른바 백기사라고 하는. 그래서 좀 달라질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찌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요. 네. 사실 뭐 자사주를 소각하라라고 강제하는 방식으로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통과되어 있는 집중투표제 같은 것으로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이익이 나는데 왜 배당을 하지 않느냐, 왜 자사주를 저렇게 계속해서 쌓아두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사회 안에서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하기 위해서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정작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한 주식당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뭐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우려를 불러왔던 게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PBR, PER 헷갈렸다라고 한 부분, PBR이 10배 아니냐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재부 관료나 금융위 관료는 주식 투자 못합니다. 4급 이상은 거의 못하고요. 5급 이상은 관련 부처에 있으면 못하고 1급 이상은 아예 못합니다.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몰랐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이 코스피 5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시점에 공부가 좀 안 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죠. 그리고 PBR, PER 이 변명하는 과정도 사실은 PBR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몰랐고 그리고 질문한 이소영 의원도 사실은 다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놀라서 그냥 휙 넘어가 버렸는데 시청자들이 본 거거든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뭐 양도세를 어떻게 해가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키워나가겠다고 말하는 그 선장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좀 더 가다듬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종하는 ETF도 있다 하더라고요. 공화당 버전, 민주당 버전.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의 자산 관리를 받을 것이고 정보도 많을 것이니 그들이 추종하는 주식을 담고 있는 ETF까지도 있다라는 거.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왠지 또 색안겨울 끼고 보는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뭐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번 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4글자인데요. 5786님이 고용보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고용보험을 우리가 잘 내면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걸 받을 수가 있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 취지인데요. 다만 이 제도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매달 1조 원 넘게 이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이면은 이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온다고 하네요. 또 여기에다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이걸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하자라는 논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만 1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네요. 0941님 66세에 취업 성공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2641 쓰시는 분께서는 다니던 회사가 최근에 폐업을 하게 돼서 다음 달에 이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우연찮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 사실 받을 일이 없으시면은 더 좋은 거기는 한데, 그리고 김영규님이 너무 달달해서 시럽 급여라고도 부르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달달하다는 그 시럽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정답 말씀드린 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메이플 시럽 이런 시럽이죠. 그럼요, 달달한 거. 근데 이걸 또 달달하다고 우리가 느끼면은 또 안 되는 좀 씁쓸한 측면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에서 잠깐 고용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연금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863만 명에 이릅니다. 23년도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들이 한 달에 수급하는 연금액 평균 69만 5천 원. 근데 이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통틀어서 나온 금액이라면서요. 69만 5천 원이. 네. 이 숫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면 심각한 숫자인 게 너무 적다는 거죠. 대한민국 빈곤율 얘기할 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네. 2등은 비슷하고요. 3, 4, 5, 6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요. 한 40% 안팎이거든요. 엄청 높은데 그 빈곤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전체 가구 평균 그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면 그게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도 안 되면. 네. 그래서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3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절반이면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근데 지금 평균액이 120만 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거기는 빈곤층이 되는 매우 문제적인 통계입니다. 심각한 통계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더 답답한 게 소득이 없는 60에서 64세 중에서 약 43%만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절반 이상은 연금이 아예 없다라고도 읽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년 일자리라고 해서 이게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또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사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는 그 일자리라고 말은 붙었지만 한 20만 원, 30만 원씩을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나눠주는 거에 가까운 아주 단순한 쉬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일자리가 많아서 이게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금액 측면에서도 이 노인들의 소득을 정말 보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노인이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75세 이상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일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75이 넘으신 분들에게 일하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이나마 나눠주고 있는데 정부 재정의 한계,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더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부 재정은 드는데 너무 적다는 말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과거에는 그 자녀들 잘 키워놓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또 그런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 같고 국가의 재정 지원도 사실은 여력이 없고 그래서 노년 일자리 노동을 통해서 나이 들어서 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제가 실은 작년에 요거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네. 좋은 평가도 받았고 상도 여러 받았는데 제목이 뭐였죠? 가난한 노인의 낮과 밤 흔적이라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서 방송됐던 다큐인데 그 다큐를 보면 그 다큐를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노인들 전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노인들의 소득이 적으냐, 국민연금 안 들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안 들었기 때문인데 왜 그랬느냐, 국민연금 생기기 전에 경제활동을 끝낸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특히 75살 넘으신 분들은. 그리고 요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이 75살 넘으신 분들은 거의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노인에 진입하시는 분들 65에서 75 사이 특히 65에 가까울수록 2차 베이비붐 세대일수록 꽤 벌어놓은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체 통계와는 다르게 65이 넘으신 분들은 꽤 국민연금도 받고 거기에 기초연금도 받고 그럼 대부분은 소득이 괜찮으십니다. 점점점 괜찮아져요. 노인들도 어릴수록 괜찮은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75 넘으신 예전에 경제활동을 끝내신 이를테면 이건 타임머신을 탔다고 불러도 좋다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분들이고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발전해서 지난 한 20-30년 동안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평균으로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과거의 평균으로 보면 그냥 평균이었던 겁니다. 못 살던 대한민국의 평균이었던 분들이 너무 잘 사는 나라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채로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75 넘으신 분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특히 국민연금 없으신 분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좀 젊은 노인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꽤 괜찮거든요.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 좀 계층별로 달라야 좀 된다. 나눠서 보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은 얼마 전에 바뀐 게 좀 더 내고 약간만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노인들에게 더 주기에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60대에 접어드는 건 세대는 이제 서영민 기자 얘기대로 생각보다 벌어놓은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인구 구조가 앞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인구 구조가 줄어드니까 이 지금처럼 국민연금 삭감률을 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 적은 폭으로 그냥 줄이고 말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거냐, 국민연금 재정이 계속 있을 거냐, 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과연 이 고령화된 세대가 뭘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게요. 아까도 잠깐 이제 성민수 기자가 삭감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노후에 좀 소득이 있으면 또 그게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연금을 받는 금액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근데 낸 돈을 왜 내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그 삭감률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뭐 그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하는 식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게 이게 또 사실은 재정 때문인데 재정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양보하십시오 이런 취지이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소득이 충분하냐? 또 이러진 또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은 그 연금 개혁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최근에 나온 그 흥미로운 그 보도를 봤는데 출산 크레딧이나 군대 크레딧 같은 것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군대를 다녀오면 얼마치의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뭐 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더 낸 것으로 치는.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은 그만큼 더 해주는 것으로. 근데 이 크레딧을 제도 운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 재정을 좀 괜찮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받을 때가 됐을 때 딱 더해주는 개념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 크레딧을 부여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 생긴 시점에, 군대를 갔다 온 시점에 아니면 아이를 낳은 시점에 국가가 그 크레딧을 국민연금에 넣어둔다면 고가 시점을 훨씬 늦출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넣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세하게 조정해서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상법 개정안 얘기랑 좀 통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이 바잉 포지션, 롱 포지션이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셀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을 기존에 팔아야죠.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내어줘야 한다. 네, 그 쇼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시대가 갈 건데 그 우리 일반적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연금에 더 이상 의존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좀 주식시장 퇴직연금 같은 걸 활용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그 배당 위주의 정책을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좀 노후소득을 얻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주식시장과 개인이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퇴직연금이 너무 운용 네. 수익률도 낮고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너무 적어서 이게 지금처럼 운용되면은 이게 어떤 제도 보완으로 활용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늦어집니다. 사실 불어나면 돈이 네. 불어나면 그렇죠. 네. 수익률이 좋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도 더 네.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돈을 안 빼도 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으로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좀 5천, 6천 포인트가 된다면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투자한 기업들이 또 돈을 잘 벌어서 배당도 많이 하도록 해서 그게 또 국민의 노후 자산이 연금으로 들어와 준다면 서로 또 이제 행복한 그런 생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참 연금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겹더라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KBS 서영민, 조정인, 석민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2부에서는요. 새벽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증시 상황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업들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미국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똑같이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